인근에서는 어제 새벽에 무려 탑승자 22명 중에 13명, 그리고 사망하고요. 7명이 생존을 했었습니다. 실존자 2명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기의 객이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나 됐었습니다. 따뜻한 선실 안에서 구명조끼도 많이들 착용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참사가 발생했던 걸까요? 극적으로 941승으로 살아났던 생존자들의 육성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336톤 급유선 명진 15호와 9.77톤급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충돌하여 선창 1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여선이 전복되어 승선원 22명이 선체 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졌습니다.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저희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튕겨나가고 저희는 그 수면에 떠오르고 주위에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모쪼록 두 분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낚싯배 사고보다도요, 이번에 사상자가 적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충격이 컸는지 저희가 세 가지 생사를 갈랐던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암흑 속의 꽝, 영흥도 낚싯배의 생사를 가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3명이 극적으로 생존했던 그곳은 바로 에어포켓. 물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요, 공기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보셨던 에어포켓,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3명의 생존자를 냈고요. 두 번째는 모두 착용했다는데 구명조끼 말이죠. 보통은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던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운명을 가른 순간은요, 선실 안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수가 숨졌고 밖에 있던 분들이 구조가 됐었습니다. 일단 에어포켓을 실제 저희가 사고로 생존자가 있었다라는 목격담, 그리고 실제 생존담은 최근 들어서 거의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일단 볼 수 있었던 네. 것인데 실제 지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구조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생존자를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지상에서 일어났다면 10톤 트럭과 10톤 트럭이 경차를 박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어떤 30배나 되는 이제 그 뒤에서 급유선이 앞을 박은 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바로 전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전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이 안에 선실 안에서 이제 이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처음 출발할 때 선실 다 모여서 일단 좀 잠을 잡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기 한 1시간 걸리니까 네. 좀 모자란 잠을 자는데 문제는 출발하자마자 10분 정도 되자마자 바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선실 안에서 쪼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계셨다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뒤집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어포켓이 생긴 게 또 여기가 서해가 썰물 밀물이 굉장히 그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래도 좀 썰물이어서 그나마 에어포켓이 좀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그 에어포켓 안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있었는데 네. 아마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아마 그 3분 이야기가 보면 거의 산소가 다 이제 소멸해 갈 지점에 이제 구조를 됐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어포켓이 그래도 3분이나 살렸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마 이 선상, 잠긴 배 아래로요, 저렇게 공기층이 형성된 곳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모자랐지만 썰물 덕분에 살았다고 하고요. 더더군다나 물에 견딜 수 있는 방수폰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렇게 배들이, 보통은 낚싯배들이 뒤집히면 에어포켓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에어포켓이 생기는 어떤 그런 조건들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공기들이 잘 모여야 되고 게다가 네. 만약에 포켓이 생겼다 하더라도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에어포켓이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을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네. 에어포켓이 있는 지점까지 그까지 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태 때도 이 에어포켓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으나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어차피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네.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충돌을 한 이후에 보면은 저게 경차하고요. 10톤 트럭이 부딪힐 정도로 강력한 충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신을 하게 되고 또 바닷물이 워낙 차서 저체온증에 겪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저 정도 바다와 추위라면 말이죠. 예,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두 번째로 제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명조끼를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냐 하는 거와 네, 연관이 네. 되는데요.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다에 떠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애초에 지금처럼 굉장히 큰 화물차랑 경차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네. 대부분의 여기 사람들은 그대로 의식을 잃거나 또는 부부의 외상을 입어서 바로 직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당시 수온이 한 7에서 8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냉탕에 가보면은 온도가 몇 도야? 한 15도에서 20도인데 굉장히 춥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7, 8도 정도가 되면은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저체온증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바로 잃어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그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네. 안전교육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명조끼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린 다음에 뛰어내린 직전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우리 뭐 나중에 밝혀진 게 있지만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형님과 동생 중에서 동생만 살았는데 오히려 구명조끼가 부풀려지지 않아서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구명조끼가 제대로 부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 안에서 있다가 이 깨진 창문을 틈을 스스로 헤엄쳐서 갈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명조끼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하면 생명을 구해줄 수 있는 동아줄로 여겨졌는데요. 구명조끼가 펴지지 않은 동생은 빠져나오고 형은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마치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 배는 원래 어선입니다. 2000년도에 어선으로 사실 이제 처음에 허가를 받고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이제 이게 낚시선으로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정부에서 이 어민들이 사실 이제 수입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이제 어선을 낚시선으로 많이 개조하도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일 때는 여기에 4명, 5명 정도가 이제 탈 수 있는데 이게 낚시선이 되면 22명이 탈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근데 그 밑에 보면 어창이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면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선실로 개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선실 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무게 중심 자체가 너무나 이제 밑에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복이 됐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명조끼라는 게 보면 단순히 그냥 물에 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진 분들은 거기서 안에 다 숨진 그런 상황이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헛갈리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좀 에어포켓은 그때그때 어차피 하늘이 갈려주는 운에 달렸을 것 같고요.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유료로 구입하고 오시는 겁니까? 저 정도 에어가 분들이면 구명조끼 자신의 용도로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낚시배 같은 데 보면 내부에 다 이제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네. 보면은 이제 워낙 오래된 겁니다. 이게 낚시하시는 분, 이 배 운영하는 분들이 워낙 영세하신 분들이라서 네, 이것도 네. 새로 갖추려면 또 비싸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 같은 데는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비행기에 있는 구명정은 그거는 불빛도 나오고 그다음에 GPS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지금 영세한 낚시배 같은 경우는 저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이 뜨기만 하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위에서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었죠. 네. 지금 세 번째 저희가 생사를 가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지목을 해드렸던 게 운명을 가른 순간 선실의 안과 밖입니다.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밖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사람의 생명 자체가요. 어디가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낚시하시는 분들은 두려움 속에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번 사태로만 놓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밖에 있었던 분들의 생존율이 높았죠. 밖에 네.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그러니까 굉장히 화물차에다가 경차가 들이받은 꼴이었는데 이 작은 배가 부딪히가 완전히 전복이 되면서 밖에 있던 분들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구명조끼가 펴지면서 그 구조를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요. 안에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물속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었던 분들은 살 수가 있었고 안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하신 분들로부터 들어봤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을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구명조끼나 뭐 이런 거 다 착용하고 계셨었던 거죠? 네, 출항하기 전에 해경분들이 오셔서 다 그건 확인하고 당부하고 확인까지 다 했었어요. 밖으로 나오시게 된 뭐 이유가 있으셨어요? 뭐 이렇게 좀 자리도 없고 저희는 그냥 밖에 앉아 있고 싶어서 얼마 안 나간다고 하니. 분의 인천 구조대가 바로 들어가서 에어포켓에 있던 3명에 대해서 바로 구조해 나온 상황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지금 실종이 된 두 분이 생존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숨지신 분들을 보면 자상한 아버지, 치매 어머니를 돌본 효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일단 배를 타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20대, 70대까지 아주 다양한 네. 연령층이었습니다.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낚시를 간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또 이제 뭐 형제 간에도 생사가 갈라졌던 분도 계시고, 특히 이제 그 노모, 치매 들린 노모를 이제 봉양을 하다가 그래서 좀 취미 삼아서 낚시에 나왔던 분이 또 이 참사를 당해서 이제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런 보면 다들 보면 참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또 회사 내에서 같은 군인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자리가 다 찼다고 그래서 그 포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갑자기 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이 참사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네. 이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 다들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다가 보면 여러 가지 또 안타까운 사연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희생자 김모 씨 부인 같은 경우에는 희생자인 남편이 어젯밤에 목욕을 함께 하면서 등을 밀어줬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자상한 아빠이자 네. 자상한 남편이었다고 하니까요. 더욱더 슬픔이 굉장히 큽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두 분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분들이 이 추위, 이 바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저희에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굉장히 추운 겨울 날씨에 이 물속에 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거의 저체온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식이 굉장히 잃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기적적으로 살아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가 있다면 또 그리고 구조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진다면 그래도 생존을 기대해서 우리 구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 좋겠고요. 네. 최소한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사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시체를 갖다가 인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어떤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생사가 어이없게 엇갈려서 말이죠. 튕겨나간 분들도 그랬고, 그다음에 구명조끼는 다 착실히 다 입고 있던 분들인데 어떤 분은 살고 어떤 분은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보니까 사고 난 상황이 보니까 참 이 뒤에서 오던 보급선 같은 유리 보급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해왔어요. 네. 이게 보면 또 영흥대교라 거기가 굉장히 수로가 좁은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서 큰 배가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이제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부딪혀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네. 걸 볼 때는 이 두 배가 서로 어떤 위치 확인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뿐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VPS라고 해서 사실 이제 해상에 있어서는 서로 배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안타까운 게 올해 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좀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도 있었지만 네. 이런 어떤 항법 장치라든지 또 자기 위치를 확인한 장치들 좀 이런 게 있었더라면 이런 안개 속에서 서로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텐데 그게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사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혹시나 하고 우리 가족일까 남아있던 유가족분들에게는 얼마나 마른 침 삼키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어렵게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니까 혹시 거기나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뉴스 보다가 설마 저 배에 탔나 혹시 그래갖고 전화를 해봤죠. 뭐 자꾸 몇 번 전화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냥 낚시 갔다 온다고 나왔죠. 4시 반에 출발하니까 여기서 6시 출발한다고 그래서 성격이 꼼꼼해요. 그래서 꼬맨꺾기 벗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당시에요. 조타실에 조타수가 없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선장만 있었고 그 운전석에 운전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 네. 혐의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오던 명진호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선장이 원래 이제 2명이 여기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조타수가 이제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왜 갑작스럽게 속도를 높였는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큰 배 같은 경우는 사실 앞에 배가 있으면 사실 앞에 있는 배가 속도가 빠르긴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배가 그때 정지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진행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네. 여기가 배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상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업무 과실을 해서 앞에 전방 주시 태만한 것이 아닌가. 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혐의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줄일 줄 알았다 얘기하는 건 지금 와서 들으면 상당히 좀 해야 할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고 계실 거거든요. 시청자분들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장이 사실 그 발언은 본인의 과실을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연모라고 하는 거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업무를 말하는 거고요. 선고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법정형으로는 5년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회피하거나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을 스스로 인정. 그러니까 속도가 줄일 줄 알았다. 이거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그냥 줄일 줄 알았다고 그냥 그대로 들이받은 것 같거든요. 과실이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아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생존자를 찾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이제 이게 그 지상에서 일어났다면 10톤 트럭과 10톤 트럭이 경차를 박은 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30배나 되는 이제 그 뒤에서 급유선이 앞을 박은 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가 바로 전복이 돼 버렸어요. 근데 전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네. 이제 이 안에 선실 안에서 이제 이 원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처음 출발할 때 선실 다 모여서 일단 좀 잠을 잡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가기 한 1시간 걸리니까 네. 좀 모자란 잠을 자는데 문제는 출발하자마자 10분 정도 되자마자 바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선실 안에서 쪼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계셨다 보니까 네. 이게 바로 뒤집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거기서 이제 사상자가 많이 났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에어포켓이 생긴 게 또 여기가 서해가 썰물 밀물이 굉장히 그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는 그래도 좀 썰물이어서 그나마 에어포켓이 좀 오랫동안 견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분 정도가 그 에어포켓 안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있었는데 네. 아마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아마 그 3분 이야기가 보면 거의 산소가 다 이제 소멸해 갈 지점에 이제 구조를 됐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어포켓이 그래도 3분이나 살렸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아마 이 선상 잠긴 배 아래로요. 저렇게 공기층이 형성된 인근에서는 어제 새벽에 무려 탑승자 22명 중에 13명 그리고 사망하고요. 7명이 생존을 했었습니다. 실존자 2명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만 지금 불기의 객이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나 됐었습니다. 따뜻한 선실 안에서 구명조끼도 많이들 착용하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참사가 발생했던 걸까요? 극적으로 941생으로 살아났던 생존자들의 육성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336톤 급유선 명진 15호와 9.77톤급 낚시여선 선창 1호가 충돌하여 선창 1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낚시여선이 전복되어 승선원 22명이 선체 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졌습니다.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저희 그러니까 가는 방향으로 왼쪽 선미를 들이받더라고요. 곳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가 모자랐지만 썰물 덕분에 살았다고 하고요. 더더군다나 물에 견딜 수 있는 방수폰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줄 수 있었다고 하던데요. 저렇게 배들이 보통은 낚싯배들이 뒤집히면 에어포켓이 생기기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에어포켓이 생기는 어떤 그런 조건들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공기들이 잘 모여야 되고 게다가 네. 만약에 포켓이 생겼다 하더라도 산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에어포켓이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을 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까지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나면 사람들이 의식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은 네. 에어포켓이 있는 지점까지 그까지 가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세월호 사태 때도 이 에어포켓에서 우리 학생들이 살아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으나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김에 어차피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네. 변호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충돌을 한 이후에 보면은 저게 경차하고요. 10톤 트럭이 부딪힐 정도로 강력한 충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튕겨 나가고 저희는 그 수면에 떠오르고 주위에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모쪼록 두 분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낚싯배 사고보다도요. 이번에 사상자가 적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충격이 컸는지 저희가 세 가지 생사를 갈랐던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암흑 속의 꽝, 영흥도 낚싯배의 생사를 가른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3명이 극적으로 생존했던 그곳은 바로 에어포켓. 물이 다 차지 않아가지고요. 공기층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보셨던 에어포켓,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3명의 생존자를 냈고요. 두 번째는 모두 착용했다는데 구명조끼 말이죠. 보통은 모든 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문제가 있던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운명을 가른 순간은요. 선실 안에 계셨던 분들은 상당수가 숨졌고 밖에 있던 분들이 구조가 됐었습니다. 일단 에어포켓을 실제 저희가 사고로 생존자가 있었다라는 목격담 그리고 실제 생존담은 최근 들어서 거의 못 들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일단 볼 수 있었던 네. 것인데 실제 지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구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실신을 하게 되고 또 바닷물이 워낙 차서 저체온증에 겪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저 정도 바다와 추위라면 말이죠. 예,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두 번째로 제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명조끼를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았냐 하는 거와 네, 연관이 네. 되는데요.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바다에 떠서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애초에 지금처럼 굉장히 큰 화물차랑 경차가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면 네. 대부분의 여기 사람들은 그대로 의식을 잃거나 또는 아. 두부에 외상을 입어서 바로 직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저체온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 당시 수온이 한 7에서 8도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냉탕에 가보면은 온도가 몇 도야? 한 15도에서 20도인데 굉장히 춥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7, 8도 정도가 되면은 특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을 버티기 굉장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저체온증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의식 바로 잃어가지고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에서도 보면은 네. 안전교육 받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명조끼를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열린 다음에 뛰어내린 직전에 그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도 우리 뭐 나중에 밝혀진 게 있지만 송모 씨 같은 경우에는